안녕하세요. 남부럽지 않게 큰 사랑을 받아온 30대 며느리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과 쌓은 따뜻했던 기억을 회고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서울에서 좋게 5시간은 가야 하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 나이가 아직 젊지만 농가 바쁜인 촌에서 자란 탓에 또래들보다 촌티가 줄줄 났었죠. 더군다나 저희 집은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도 저만 보면 할머니 같다고 놀려대곤 했습니다. 서영아, 너 바지가 그게 뭐야? 너 또 할머니 바지 훔쳐 입고 나왔어? 너랑 창피해서 읍내 놀러 나가겠냐? 왜? 이거 엄청 편하고 색도 예쁜데 옷이 편하기만 하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온 날이면 집에 가자마자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뿐 아니라 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절 어르고 달래주셨죠. 애들이 저 촌스럽다고 같이 놀기 싫대요. 제가 입는 옷 다 할머니 옷 같대요. 어디 보자. 우리 똥강아지 예쁘기만 하구만. 누가 그래? 이 할미 눈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주 따로 없다. 아유, 내 말이. 그럼 뭣도 모르는 애들 말에 신경 쓰지 마로. 누가 뭐래도 우리 똥강아지가 제일 예쁘니까. 이렇게 집안 어른들께 한참 귀여움을 받고 나면 제 속상했던 마음도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언닌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지만요. 저희 언닌 시골뜨긴 저와 달리 패션에 관심이 많은 완전 멋쟁이였거든요. 야, 너 언제까지 할머니들 말만 들을래? 그래서 네가 촌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 몸빼 바지 좀 제발 입지 말고 언니 좋다는 게 뭐겠냐. 내가 너 확실히 변신시켜 줄게. 언닌 인형놀이라도 하는 기분인지 저보다 더 신나서 이 옷 저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생각보다 다리가 기네. 그러면 이 치마 한번 입어봐. 이거 내가 서울 갔을 때 사온 옷인 거 알지? 뭐 묻히고 입으면 죽는다. 맨날 할머니들께 예쁘다는 소리만 듣다 확실히 언니가 코디를 시켜주니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전 언니가 입혀준 그대로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자 친구들 반응이 완전 대박이었어요. 오, 김서영, 너 뭐냐? 며칠 사이에 완전 딴 사람이 됐는데? 이거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입은 옷이잖아. 나도 신경 쓰면 이렇게 입을 수 있거든?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날도 추운데 국밥 한 그릇 어때? 야, 그렇게 그 국밥을 먹겠다고? 오늘 피자 먹기로 했잖아. 진짜 촌뜨기 김서영 어디 안 간다니까? 비록 뼛속까지 스며든 촌티를 벗지 못했지만 그 뒤로 종종 언니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어릴 때부터 가족들의 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던 것 같아요. 덕분에 요즘 친구들은 잘 배우지 못하는 우덜은 대하는 법, 대가족이 사는 법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온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막내인 제가 응석바지로 자랄까봐 항상 예의범절을 가르쳐 주셨지만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희 할머님들은 사랑뿐 아니라 이별까지 알려주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증조할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증조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힘겹게 절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 귀여운 막둥이, 내 똥강아지, 너 하나도 안 촌스러워. 꼭 탤런트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말에 기죽지 마라. 놀랍게도 증조할머니는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전에 제가 놀림받았던 게 그렇게 마음에 남으셨나 봐요. 전 결국 증조할머니를 안고 펑펑 울고 말았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제 곁에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저 어른 될 때까지만, 아니, 고등학생 될 때까지만 계셔 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할머니. 하지만 그때 이미 90이 넘으셨던 증조할머니는 며칠 뒤 가족들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죠. 그 이후 몇 년 뒤
제 친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늘 텐마루 볕이 좋은 곳에 앉아 절 따뜻하게 지켜보시던 할머님들은 이제 안 계시지만 두 분이 주고 가신 사랑만큼은 영원히 제 가슴속에 남아있네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언니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먼저 집을 떠나게 됐고 저 역시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는 바람에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죠. 늘 사람으로 북적이던 저희 집은 이제 부모님 두 부만 사시는 조금 쓸쓸한 집이 되었어요.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기 전날 밤 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들이 늘 누워 계시던 곳을 조용히 어루만져 보았어요. 할머니, 언니랑 제가 없더라도 늘 저희 부모님을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어느 곳에 있더라도 늘 우리 가족들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 올라가서도 잘 살게요. 그렇게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전 이후 인천에 있는 한 공단에 들어가 격리로 일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격리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숫자만 들여다보는 게 딱딱하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꼼꼼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거래처 어떤 물건이 오가고 이번 달 지출이 어디에 얼마나 잡히고 직원들 월급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묘한 쾌감마저 느껴졌고요. 또 하나 좋았던 건 제가 꼼꼼히 챙긴 서류들이 팀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에게 인정받을 때였죠. 서영신 손도 빠른데 꼼꼼하기까지 하니까 덕분에 일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몰라. 저런 인재가 어디 있다 나타나나 싶다니까. 비록 인천 구석에 있는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절 인정해주는 좋은 곳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건 그 회사에서 일하며 평생을 함께할 남편을 만났다는 거죠. 남편과 전 회사 과장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정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 두 번째 데이트 날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한참 추웠던 어느 겨울날이었는데 남편이 짐을 한가득 들고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날이 많이 춥네요. 서영 씨 추우실까봐 핫팩 좀 챙겨왔어요. 그리고 항상 목도리를 안 하시길래 목도리도 하나 사왔고요. 이건 따뜻한 커피예요. 얼른 먼저 드세요. 남편은 그러더니 일단 제 손에 커피 한 잔을 쥐어주고 목도리를 제 목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미리 품에 넣어두던 핫팩을 제 주머니에 넣어주고 어디 바람이라도 들까봐 참 열심히도 살피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추워서 코끝이 다 빨개졌으면서요. 전 남편의 마음이 참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목도리 색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서영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말해주세요. 제가 바꿔올 테니까요. 그때 이미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남편의 말투마저 참 귀엽더라고요. 남편은 연애 기간 내내 변함없이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항상 절 먼저 배려해주고 다정한 말로 절 감동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이지 전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 식구들을 만나보니 남편이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으로 자란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만나서 반갑네. 재민이한테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구만. 아까 저기 문으로 걸어오는데 꼭 영화 배우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까. 우선 시아버님은 정말 호탕하고 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목소리도 크고 걸음걸이도 당당하셔서 어디서든 금방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어요. 첫 만남 날에도 절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호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유쾌해 보였습니다. 아휴, 이 사람 또 잔뜩 신났네. 새아가, 네가 이해해라. 네 시아버지가 흥이 좀 많은 게 아니란다. 오늘 집에 귀한 손님 왔다고 더 신나셨나 보다. 시아버님이 흥 많고 끼가 넘치는 분이었다면 시어머니는 그보단 조금 차분하신 편이었어요. 하지만 워낙 세심하신 편이라 제 마음까지 잘 살펴봐 주셨고요.
결혼을 하고 첫 김장날, 전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세아가, 너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 요즘 사람들 바빠서 밥도 잘 안 해 먹잖아. 나야 옛날 사람이라 집에서 직접 장도 담그고 김장하는 것도 재밌어 하는데 세아간 힘들면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돼. 이따 네 시아버지가 수육 삶으면 그거 좀 먹고 가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뭐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해요. 저 어릴 때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살기도 했고요. 저도 김장하는 거 도울게요. 근데 어머님은 김치 어떤 스타일로 담그세요? 시어머님은 제가 관심을 보이자 무척 좋아하시며 시댁만의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셨답니다. 저희 집은 젓갈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었는데 시댁은 깔끔하고 담백한 김치를 좋아하시더군요. 시어머님은 손맛이 참 좋으셔서 어떤 음식을 해주시든 제 입에 딱 맞았습니다. 시댁에선 김장할 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 식구가 팔을 걷어붙인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이제 절인 배추 가져오면 되죠? 형수님 앉아 계세요. 힘쓰는 건 형이랑 제가 할 테니까요. 그리고 엄마, 형수님 편한 옷 좀 드리면 어때요? 이따 집에 갈 때 옷에 김치 냄새 빼면 좀 그렇잖아요. 저희 남편이 순하고 둥글둥글한 편이었다면 시동생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스타일이었어요. 형수인절 챙길 때도 제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싶어 했고요. 김장을 다 끝내고 온 가족이 모여 시아버님이 삶아주신 수육을 먹을 때도 시동생은 절 잘 챙겨줬습니다. 형수님, 저희 집 음식 입에 잘 맞으세요?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음식이라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국물 잘 드시던데 국 좀 더 가져다 드릴까요? 고마워요, 도련님. 어머님이 워낙 음식을 잘하셔서 처음 먹어보는 거라도 너무 맛있는데요. 아이, 그럼. 우리 한경희 여사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김치도 먹고 수육도 먹고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어디 있겠냐.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한 곡 좀 뽑아야겠다. 시아버님은 흥이 오르셨는지 멋진 팝송을 한 소절 불러주셨어요. 아버님이 노래를 어찌나 잘하시는지 전 정말로 감탄했다니까요. 우리 새아가 많이 먹거라. 고기 부족하면 내 얼마든 더 삶아가지고 오마. 아, 아버님, 저 지금도 배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나저나 아버님은 계속 고기 가져다 주시느라 많이 못 드시지 않았어요? 제가 쌈 하나 맛있게 싸드릴게요. 아, 해보세요. 아이고, 만나라. 우리 며느리가 줘서 훨씬 맛있구만. 이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의 바른 시동생까지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절 진심으로 아껴주셨답니다. 시댁 식구들과 어울릴 때면 항상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스스로 천직으로 여기셨을 만큼 그 일을 좋아하셨답니다. 매번 다른 승객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셨고 항상 음악을 빵빵하게 틀고 자유롭게 달리는 걸 즐거워하셨죠. 한 번은 시아버님 휴일날 아버님 택시를 타고 온 가족이 바닷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자, 다들 안전벨트 꽉 졸라매세요. 지금부터 정말 환상적인 바다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내가 과일하고 간식거리 좀 쌓았는데 가다 심심하면 먹어. 여기 따신 물이랑 찬물도 다 쌓았거든. 목마르면 말하고. 그날 시부모님이 운전은 물론 간식과 도시락까지 준비해 오셔서 저흰 그야말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아버님의 작은 택시에 시부모님, 저희 부부 시동생까지 타고 아주 끝내주는 드라이브를 즐겼죠. 바다에 도착해선 해변가에서 다 같이 물놀이도 즐겼고요. 그때도 흥이 오르신 시아버님은 그날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와 딱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자, 이번 들으실 곡은 송창식의 고래사냥 되겠습니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전 아버님의 멋진 노래에 감동받아 힘껏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아버님의 노래 실력을 저희만 알고 있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님이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버님의 오랜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내가 말이지. 우리 집안이 어렵지만 않았어도 서울로 가서 가수의 꿈을 펼쳐보는 거였는데 아시게도 했어. 이 정도 노래 실력에 이 정도 끼면 충분히 가수할 수 있지 않을까? 네가 봐도 그렇지, 새아가야. 그럼요, 아버님. 제가 지금 들어도 웬만한 가수 실력 뺨치시는데요. 아버님은 어떤 칭찬보다 노래 잘하신다는 칭찬을 좋아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언젠가 마을에서 주민 노래 자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도 구경을 갔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시는 겁니다. 아버님, 갑자기 어디 가세요? 사실 나도 저 참가 신청했거든. 내가 가서 꼭 1등하고 돌아오마. 1등 상금 받으면 우리 며느리 다 줄 거야. 그렇게 용기 있게 무대에 오르신 아버님은 정말 우수상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우수상 상품으로 쌀 한 가마니를 주셨는데 그 쌀을 짊어지고 오셔선 며느리 줄 선물이라며 자랑스럽게 내려놓으시더군요. 아버님, 정말 축하드려요. 진짜 대단해요, 우리 아버님. 이게 다 우리 며느리가 응원해줘서 그런 거 아니겠냐. 자, 이 쌀은 우리 며느리한테 주는 응원상이다. 저희 아버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참 귀여우시죠? 시아버님은 노래뿐 아니라 푸근한 마음씨로도 사람 마음을 사르르 녹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잔뜩 깨지고 온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퇴근길에 자꾸 속상한 마음이 들어 집에 가는 걸음이 느려졌네요. 그때 마침 시아버님께 연락이 왔길래 저도 모르게 조금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버님, 저 오늘 회사에서 엄청 혼났어요.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왜 그러냐면서 잔뜩 깨졌지 뭐예요? 저 너무 속상해요. 그때 시아버님은 한치 망설임 없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새아가, 너 어디 따뜻한 카페라도 들어가 있거라. 이 시애비가 당장 데리러 가마. 그러더니 아버님은 정말로 영업 중이시던 택시를 돌려 절 태우러 오셨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님 택시를 타고 듣던 멋진 팝송과 이런저런 따뜻한 조언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살다 보면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있고. 하지만 그게 네 잘못이 아니란다. 힘든 거 있으면 오늘처럼 나한테 다 털어버려라. 내가 언제든 들어줄 테니까. 그때 아버님이 건네주신 위로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것만큼 남편도 저희 부모님과 언니에게 정말 살가운 사이였어요. 그때 저희 신혼집이랑 친정이랑 정말 먼 거리였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무슨 날만 되면 장거리 운전을 해서라도 꼭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가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는가. 이번에도 운전하느라 고생했지? 다음엔 이렇게 힘들게 올 필요 없어. 오늘 또 하루 자고 올라가야지 않나. 아닙니다. 전 이렇게 장인 장모님 뵙고 싶어서 온 건데요. 두 분 잘 계시는지 제가 직접 봐야 마음을 좀 놓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일러 고장 났다면서요? 그거 사람 불러서 고치셨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남편은 딸밖에 없던 저희 집에 아주 든든한 아들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 할머님들이 계셨다면 정말 예뻐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4년간은 알콩달콩 재밌기만 했습니다.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시댁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예비동선 시동생과 비슷하게 도시적인 분위기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이지민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반가워요, 동서. 난 김서영이라고 해요. 나도 잘 부탁해요. 네, 뭐. 예비 동선 제 말에 계속 단답으로 대답하며 영 건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께는 온갖 아양을 떨면서 애교까지 부리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저 차가운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아버님 뵐 생각에 긴장을 좀 했더니 목이 좀 타네요. 두 분께 잘 보이고 싶어서 단장하느라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거든요. 전 두 얼굴의 여자를 보는 줄 알았네요. 그래도 시부모님 앞이니까 저도 웃으며 계속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서와 제 직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 별 생각 없이 제가 격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화들짝 놀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그러면 어디 공장에서 격리를 하신다는 거죠? 격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한 3천 받나? 4천은 받겠죠? 아이, 요즘 그 정도도 안 주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동선 묘하게 제 직업을 깎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니까 절 그렇게 은근히 무시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동서의 직업이 회계사였기 때문이었죠. 저도 형님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 중이거든요. 전 회계사 일을 하는데 사실 회계사랑 격리는 천지 차이긴 하죠. 그러면서 계속 비아냥대는데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아직 시동생과 결혼도 하기 전인데 처음 인사 오는 자리에서 제게 그런 막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앞으로 시동생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겠다는 예감마저 들더라고요. 이후에도 동서의 그런 비아냥은 계속됐고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저희 나가서 외식할까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형님도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오해는 마시고요. 원래 잘 버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녹록치 않아지는 건 시동생이 아니라 어쩌면 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정말 시동생이 결혼한 이후 제 인생은 완전 박살나기 시작했네요. 결혼 후 동서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거든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첫 명절날 시댁에 모여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 주제가 투자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도 주식이나 다른 투자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렸죠. 요즘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던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 주변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보다 애매하게 돈이 묶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전 위험성이 큰 투자는 조금 무서워서요. 소액이라도 분산해서 천천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이 정도 얘기는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서가 갑자기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형님, 돈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제가 보기 형님은 돈의 흐름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제가 회계사잖아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세요. 그래야 형님도 나중에 고생 안 하세요. 역시 격리는 그냥 회사 장부 정리한 일이라서 시야가 좀 좁으신가 봐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시야가 좁다니. 그러는 동서야말로 얼마나 돈 관리 잘하고 있길래. 자신 있으면 주식 계좌 좀 보여줘봐. 그러자 동선 은근히 또 말을 돌리며 딴 얘기를 꺼내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잘난 회계사란 동서도 주식으로 돈 꽤나 잃었더라고요. 이후에도 동선 자신이 얼마나 고급 인력인지를 강조하며 절 무지렁이 취급하더라고요. 전 첫 아이를 갖고 몸이 그리 좋지 않아 일찌감치 휴직을 했는데요. 그때 취미생활 겸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품 정도나 만들다 재미가 붙어서 목도리도 뜨고 장갑도 뜨곤 했죠. 그러다 시부모님께도 목도리를 떠서 선물했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시며 겨울 내내 하고 다니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이고, 우리 첫째 며느리가 손재주도 참 좋구나. 색깔도 곱고 따뜻한 게 올겨울에 메고 다니면 딱 맞겠어. 고맙다. 잘하고 다니마. 막상 선물을 받으신 시부모님도 좋아하셨는데 옆에 있던 동서만 괜히 트집을 잡아대더라고요. 형님, 구질구질하게 뭘 그런 걸 뜨고 있어요. 손으로 뜬 거 몇 번 쓰면 올도 다 풀리고 금방 해진대요. 차라리 백화점에서 좋은 머플러 하나 사드리지 그랬어요. 하여간 형님 센스는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실실 웃는데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더군요. 동선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꼭 사람 기분을 망쳐야 속이 시원해 보였어요. 어느 해 연말엔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종종 아버님 택시로 여행을 가다 보니 시부모님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 국내 좋은 곳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동서가 초를 치더라고요. 국내에 뭐 여행할 데가 있나요? 다 촌스럽고 볼 것도 없던데. 차라리 해외여행 모셔가면 어때요? 형님 설마 돈이 없어서 국내로 가자는 건 아니시죠?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동서, 시부모님 모시는데 우리 설마 돈 아끼려고 그랬겠어? 아버님 계속 택시 일하시는데 언제 시간을 빼서 장거리 해외여행 가? 동서야말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동서가 직접 시부모님 모시고 갈 준비를 해보던가. 제가 또 이렇게 나오자 동선 회계사 일이 바쁘다며 발을 빼더라고요. 결국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고 동서는 바쁘다며 오지도 않았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 시동생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자랑만 실컷 하더군요. 동서가 이렇게 말만 얄밉게 하는 거였으면 저도 애써 무시하며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동선 행동으로도 온갖 미운 짓을 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음식 다 할 테니까 어머님하고 형님은 앉아 계세요. 요리 이거 뭐 계산대로 딱딱 집어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은 제 전문이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어느 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본인이 저녁 식사를 대접해주겠다며 어머님과 절 앉혀만 두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신 있다던 계산에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냄비만 다 태워먹고 주방을 아주 난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분명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맛이 왜 이러지? 역시 이런 일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맞나 봐요. 이런 허드렛 일도 적성에 맞는 사람이 하는 건가 보죠 뭐. 그러더니 음식하느라 피곤하다며 방에 쏙 들어가 버렸고 그 뒤처리 모조리 제 몫이 되었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시동생한테 이렇게까지 물어봤다니까요. 서방님,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대체 동서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제 아내요? 예쁘잖아요. 사실 직업도 안정적이고요. 그거면 됐죠. 시동생은 제 말을 가볍게 듣곤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저만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럼 성격은 안 봐요? 둘이 평생 사는 건데 성격이 잘 맞아야 하잖아요. 성격은 뭐 맞춰가는 거죠.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 사람이 좀 제멋대로이긴 한데 다른 장점이 많아서 괜찮아요. 서방님, 제가 그래도 인생 몇 년 더 살아보니까 하는 말인데 얼굴 예쁘고 잘생기군 결혼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직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성격이 제일 우선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제가 꼰대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동서가 성격만 좀 고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제야 시동생도 제 말뜻을 알았는지 제법 진지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형수님 말씀 명심할게요. 혹시 제 아내가 뭘 실수하는 게 있다면 제가 그러지 못하도록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의 말도 그리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동선 외동으로 자랐다는 핑계로 시댁에 와서 설거지 한 번, 밥 한 번을 하질 않았거든요. 동서, 내가 이번 명절엔 전이랑 고기랑 해갈 테니까 동선 옆에서 밥 좀 안 쳐줘. 그건 할 수 있지? 네? 밥을 하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 외동딸로 자라서 주방엔 얼씬도 안 했었다고요. 전 그때 동서가 절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귀하게 자랐더라고요. 전 음식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시어머니 몸빼 바지까지 빌려 입고 일할 준비를 끝내뒀는데 말이죠. 그때도 동선 몸빼 바지를 입은 절 비웃기만 하더라고요. 형님, 꼴이 그게 뭐예요? 제가 살다 나이 40도 안 됐는데
형님처럼 몸빼 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처음 봐요. 동서, 그만 웃고 음식에다 좀 거들었으면 좋겠거든. 아이, 동서나 어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와. 그런 짝 달라붙는 청바지 입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동서아전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를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7년 차 겨울이 되었어요. 그 해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집안에 별탈이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시부모님과 내년엔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짜기도 했고요. 아버님, 내년엔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돼요. 올해도 안 받으셨잖아요. 어머님 병원에도 잘 가시고 검사도 때마다 받으시는데 아버님이 항상 걱정이에요. 걱정 마라. 내가 얼마나 튼튼한데? 이거 알통 보이냐? 내가 아주 주말마다 운동을 쉰 적이 없어. 아버님이 그동안 건강을 잘 챙기기도 하셨고 늘 등산을 가시거나 날이 안 좋으면 동네 산책이라도 하셨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건강 자랑은 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어느 날 저녁 제 인생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그토록 건강하셨던 시아버지가 택시 운전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제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땐 이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아버님 아침에만 해도 아무 탈 없이 출근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라뇨? 아버님, 이거 아니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그날 시아버님은 택시 운전을 나가셨다가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 느끼고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자칫하면 큰 추돌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아버님 연세가 있으셨는데 종일 앉아만 계시고 운전만 하시니 기어고 탈이 나고 만 것이었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은 겨울철 건강을 조심하셔야 하잖아요. 설마 했던 일이 바로 저희 시아버님께 일어나고 만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아버지께 제대로 된 효도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기회도 안 주시고 먼저 떠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남편도 갑자기 떠난 아버지 빈자리를 몹시 힘겨워했습니다. 늘 밝고 유쾌한 에너지로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셨던 저희 시아버님은 그렇게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님도 시동생 부부도 모두 크게 슬퍼하며 그렇게 눈물 속에 아버님의 장례를 치렀죠. 아버님은 생전 장난스럽게 본인 장례식은 아주 즐겁게 치러달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이별 앞에 차마 그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시댁에 돌아와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또다시 오열하고 말았어요. 어머마, 이게 뭔지 아니? 네 시아버지가 나중에 우리 손주들 다 크면 보여주겠다고 찍어둔 비디오야.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고 혼자만 알고 있더니 기어 이걸 보여주지도 못하고 떠나버렸네. 아버님이 찍으신 비디오라고요? 어머님, 저 이 영상 지금 틀어봐도 될까요? 그전에도 아버님은 종종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으셨어요. 그땐 그저 장난으로 찍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시어머님 말씀으론 나중에 손주들 줄 선물로 편지까지 멋지게 하고 그렇게 상영회를 하고 싶으셨대요. 아버님이 찍은 영상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보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 영상을 몇 번이나 멈추고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 화면 속엔 장난결인 아버님 목소리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던 그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중 가장 절 울렸던 영상은 저희 첫아이를 낳던 날이었습니다. 어디 영상이 잘 나오나? 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큰며느리가 첫아이를 출산했다고 해서 카메라 켜봤습니다. 드디어 저한테도 손주가 태어났네요.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따 우리 며느리 인터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정말 인터뷰라도 하듯 병원 여기저기도 찍으시고
저희 아들이 신생아일 때 우렁차게 울던 모습도 담겨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놈 참 씩씩하게도 우네. 얼굴 우리 아들하고 우리 예쁜 며느리 반반씩 닮았네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예쁘기도 해라. 아휴, 뭘 이런 것까지 찍고 있어. 이따 어머니 보러 가야 하는데 그땐 찍지 마. 아, 왜 찍지 말라고 해? 우리 장한 며느리를 제대로 찍어줘야지. 있어봐. 나한테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 영상 속엔 투닥투닥 다투시는 시부모님의 모습도 있었고 아이 낳고 얼굴이 퉁퉁 부은 저도 있더라고요. 아, 지금부터 우리 장한 며느리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5월 14일 따뜻한 봄날 우리 며느리 김서영이가 드디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며느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 아버님, 저까지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절 잘 살펴준 덕분에 전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낳았고요. 기분 좋습니다. 그때 영상 속의 가족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 전 아버님이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주책맞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나 했더니만 이제 보니까 우리 며느리를 너무 예쁘게 찍어놨네. 그러게 어머님, 저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앞으로 아버님 못 뵌다는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나요. 시어머니와 전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로도 시아버님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괘씸했던 건 동서가 명절 이외엔 시댁의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는 거죠. 큰 집에 혼자 살게 된 어머님이 밥도 잘 못 드시고 많이 적적해 하셨어요. 그래서 전 일부러라도 계속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또 식사 안 하셨죠? 그럴 줄 알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좀 해왔어요. 이거 드시고 저랑 이따 내과 좀 같이 가요. 어머님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 있으시다면서요. 요즘 감기는 방치하면 큰일 나요. 그러다 가끔 어머님 기분 전환을 위해 평소에 좋아하시던 콘서트 티켓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은 기회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구했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어머님 나훈아 좋아하시잖아요. 또 아버님 애창곡이기도 했고 저랑 같이 가요. 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실컷 부르고 와요. 네? 처음엔 조금 망설이던 어머님도 콘서트에 가자 누구보다 신나게 뛰어노셨어요. 함성도 지르고 신나게 마음껏 뛰어놀다 보니 그래도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어머마 고맙다. 네 덕분에 아주 천년먹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다. 우리 앞으로도 종종 놀러 다니자꾸나. 남편도 시동생도 이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고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래도 당신 덕분에 요즘 어머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 부쩍 목소리도 좋아지신 것 같고. 맞아요, 형수님. 이게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휴, 제 아내가 형수님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렇게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아버님 첫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아버님이 떠나신 지 1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제사에 늦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서둘렀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한참이 지나도 동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시동생만 잔뜩 성이 난 채 시댁에 왔었고요. 경민아, 왜 둘째나 안 오고 너만 왔어? 모이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여? 아, 엄마 말도 마세요. 저 진짜 짜증나 죽겠다니까요.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던 시동생이 그땐 짜증나 죽겠다며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어제부터 오늘 아버지 제사니까 빨리 움직이자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무슨 군뱅이도 아니고 계속 느릿느릿 게으름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가자고 언성을 높였더니만 세상에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 아빠 길이지 본인 아빠 길이냐면서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저 혼자 그냥 와버렸어요. 뭐야? 걔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한다니? 요즘 너희 사이도 안 좋은 거야? 아휴, 말도 마세요. 저랑 성격도 너무 안 맞고
애초부터 저랑 너무 다른 사람 같아요. 예전에 형수님이 아내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때 다른 조건보다 성격이 잘 맞아 한다면서요. 형수님 말이 딱 맞았어요. 저 요즘 결혼 자체가 후회돼요. 시동생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결혼하고 3,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시동생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참담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거셨죠. 예, 너 지금 어디니? 네 시아버지 첫 제사인 거 알아 몰라? 너 올 생각은 있는 거야? 아, 저 집인데요. 지금 출발하려고 했어요.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아버지 길인데 어떻게 지각을 해? 평소에 며느리들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지금 당장 튀어와.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 동선 느그적거리며 시댁에 나타났더라고요. 전 동서 얼굴도 보지 않고 조용히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토록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조차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시댁 식구들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동선 전혀 개의치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겁니다. 무슨 연애 프로그램인지 얼마나 깔깔대며 보던지 정말 동서가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전 참다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들 제사 준비로 바쁜 거 안 보여? 아니, 어떻게 동서만 그렇게 깔깔 웃으면서 놀고 먹을 수가 있어? 아, 지금 딱 재밌는 부분이라 이것만 보고 갈게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주방에 가봐야 방해만 되지 않아요. 전 어머님하고 형님 생각해서 피해했던 거라고요. 저 같은 고급 인력이 무슨 밥을 해요. 아유, 저 할 줄도 몰라요. 전부터 자꾸 저한테 주방일 시키시던데 저희 집안에서 알면 아마 난리 날걸요? 저는 하찮은 일은 형님 담당이잖아요. 전 이왕 왔으니까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갈게요. 동성 그러면서 아주 하찮다는 듯이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전 치미는 분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벼랑간 시어머니가 절 제치고선 동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무장갑을 벗으시더니 망설임 없이 동서의 뺨에 고무장갑 싸대기를 날리시더라고요. 그때 그 철썩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요. 전 살다 고무장갑 싸대기는 처음 봤습니다. 너 말 조심 안 할래? 네가 아무리 외동딸이고 귀하게 자랐다고 해도 세상에 하찮은 사람이 어디 있니? 다들 너만큼 귀하고 너보다 훨씬 더 대접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대체 넌 인성이 왜 이 모양이야?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시어머님은 아주 눈물 쏙 빠지게 부르릉을 내리셨답니다. 늘 조용하고 섬세하시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그때 마당에서 제기를 닦고 있던 시동생은 큰 소리에 깜짝 놀라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딱 봐도 어머님이 화를 내고 계시고 동서의 얼굴이 새빨개져 있으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인지했나 봐요. 아, 너 진짜 또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내가 차라리 혼자 온 거야. 너 오면 또 사고 칠까 봐. 진짜 인간이 왜 그러냐? 나 이제 도저히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겠어. 다른 날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제사날 집안을 뒤집어 놔야겠어? 어머님은 이제 동서 얼굴을 꼴도 보기 싫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시동생도 더는 같이 못 살겠다며 무섭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돌아가는 걸 파악했는지 동서가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전 음식 솜씨도 없고 방해만 될까 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실수한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동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말이었습니다. 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만 좀 먹고 가면 안 돼요? 저 배고픈데 집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시동생도 어이없어 하며 말 그대로 동서를 번쩍 들어다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온 시동생은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저 사람 고쳐서라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저도 한계네요. 아직 애도 없고 이대로 더 살다간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시동생은 그러며 동서의 이제까지 만행에 대해 말해주더라고요. 동서는 자기 커리어가 무너진다며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집안일도 모두 시동생에게 떠맡겼답니다. 그러면서 사치는 또 왜 그렇게 심한지 뭐든 고급이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리고 밥집을 가든 술집을 가든 거기 일하는 직원들 모두 자기 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진상을 부렸답니다. 어쩌다 술을 먹고 택시를 타면 술에 취해선 아버지 뻘의 기사님들에게도 반말을 찍찍해대고요. 아저씨, 운전 제대로 하는 거 맞아? 그냥 밟으라고. 신호 몇 개 위반한 게 뭐가 문제인데. 빨리 좀 가. 나 속 안 좋으니까. 겨우 운전이나 하면서 손님 알기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나 봐. 전 시아버님 생각이 나서 택시 기사님만 보면 그렇게 정이 가던데 동선 전혀 아니었나 봅니다. 거기다 동서 말버릇이 누굴 만나든 연봉을 그렇게 물어보고 다녔대요. 그러다 자기보다 연봉이 낮으면 밥이나 먹고 살겠냐며 그렇게 무시를 했답니다. 내가 아주 저 사람 때문에 창피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온갖 교양 있는 척하면서 사실 제일 촌스럽고 교양 없는 게 저 사람이라니까요. 시동생의 말을 한참 들으시던 시어머님은 딱 한마디만 하고 자리를 뜨셨답니다. 이혼해라. 더 들을 것도 없다. 세상에 자식이 이혼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오죽했으면 빨리 이혼하길 바랬겠어요. 전 그저 시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서방님 고생이 많았네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차라리 갈라서고 어머님과 같이 사는 건 어때요? 그때 시동생은 결국 눈물을 보이며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 이후 시동생은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동선, 커리어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합의 이혼을 거부했지만 결국 긴 시간 끝에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이 결정됐습니다. 동서는 결국 시동생에게 울며 불며 매달렸다고 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사실 당신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동안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 센 척한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일보다 당신이야. 그동안 시동생이 동서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동서의 그 까탈스러운 성격을 받아준 것도 다 시동생이었고요. 그러니 동서도 이혼하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겠죠. 하지만 동서가 아무리 매달려도 울어도 시동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본 동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가장 익숙했던 존재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뼈아픈 후회였을 겁니다. 지금 시동생은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오히려 이혼한 이후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답니다. 서방님,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오랜만에 아들이랑 사니까 괜찮으세요? 아유, 그럼. 저 녀석이 이혼한 건 신경 쓰이지만 그래도 혼자 지낼 때보다 훨씬 좋아. 저도요. 어머니랑 사니까 마음도 편하고 훨씬 좋네요. 앞으로는 제가 효도하면서 어머니 모셔야죠. 저희 가족은 시아버님이란 가장 소중한 분을 잃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들 이 오손도손한 온길 영원히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 가족은 행복의 근원이며 따뜻함과 포근함이 머무는 곳이다 라는 명언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명언을 가운으로 새기며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려고 해요.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가족에게 잘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니까요. 부디 이 깨달음이 저희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